이렇게 이제 선에 대한 생각,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한 생각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생각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세계의 문화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던 네덜란드의 문화학자 홉스테드는 남성성 그리고 여성성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세계 50여 개국에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 일본과 한국은 각각 몇 위쯤을 했을까요? 약간 상위권일 것 같은데요. 남성성 남성성이. 둘 다? 남자는 상위권일 것 같아요. 그렇지. 일본은 약간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남성들이 좀 상위권에 있을 것 같아요. 오, 1위. 일본 1위. 우리 40위. 아니, 야. 자, 이 남성성 점수, 남성성 지표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을 구별할수록 남성성이 강하다. 일본이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한국은 우리는 크다고 느끼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쪽에 있는 것이고요. 자, 김결 교수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그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여성과 남성의 성향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성향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남성이라면 여성에게, 여성이라면 남성에게 소통이 많은 거죠. 의외로. 직면하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어디 여자가 어디 남자가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거의. 이런 게 그렇죠. 없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빠르게 그런 거를 허물고 경계선을 이제 없애는 그런 일들이 또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는 문화죠. 좋은 거네. 사실 이제 유교 가부장 문화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네.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또 모계 사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 고모하고 이모 중에 누가 더 편하세요? 이모. 이게 우리가 모계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신기하다. 진짜네. 이모 편해요, 맞아요. 네네. 또 우리는 어딜 남자가 어딜 여자가 먼저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게 점점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런 차이가 굉장히 아직도 전통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말입니다. 말. 자, 나는 내가 좋아. 자, 이 말을 남자가 했을까요, 여자가 했을까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근데 이 말이 일본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게? 자, 아유미 씨 한번 읽어주시죠. 위 거는 俺はお前が好きだ. 私あなたが好きよ.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정확해요. 확실해요? 정확해요. 자신감 있었어요, 지금. 네. 자, 오레와 오마에가 오마에가 스키다. 이 얘기는 이제 남자 말입니다. 오레가 나고요. 오마에가 너입니다. 스키다, 스키가 좋다, 다라고 끝나죠. 아래 표현은 私あなたが好きよ. 와타시가 여자 말입니다. 여자가 나를 칭하는 말이고 아나타가 당신, 여자가 말하는 당신이고 스키 다음에 요가 들어가죠. 요. 이렇게 뭐 단어, 말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 배우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잘 못 배우시면 30대 남자분이 막 여고생 말투 쓰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예전부터 명확하게 구분을 해 왔죠. 우리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남녀 뭐 부부 유별이라든지 이런 차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한국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방식은 음양의 이치 또는 이제 사회적 역할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강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을 강자, 여성을 약자로 분류한다는 얘기인데요.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인식은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하는 행위들은 다 정당화가 되고 약자는 강자에 대해서 어떤 뭐 이의 제기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예능 같은 거 보시면은 여성 출연자들한테 굉장히 좀 험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벌레 죽은 거 먹이고 때리고 때리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가학적인 태도들의 이런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인식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자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력? 여자력. 이제
순종적이고 귀엽고 이제 여성스러운 매력을 뜻하는 이제 여자력이 있는데 뭐 누구누구는 여자력이 낮다, 여자력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맥락에서 쓰인다고 해요. 와.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나눠 놓기 때문에 이제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한번 겪었었던 일입니다. 도쿄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모차를 끌고 어떤 엄마가 타는 거예요. 좀 있다 이제 아기가 웁니다. 유모차 탈 정도의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엄마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사방을 눈치를 보더니 다음 역이 되니까 막 스미마셍 하면서 내려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일본인들은 갓난아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구나. 일본 민영철도협회에서 발표하는 지하철 민폐 행위 예, 흡연이 이제 제일 순위인데요. 충격적이다. 흡연보다 높아. 아니 그러면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그 역할 때문인데요. 왜 저 애가 우는데 안 달래냐? 왜 안 내리냐? 이런 시선으로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와.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일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있다는 얘기죠.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아기가 우는 것조차 폐다. 재현은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안고 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 아기처럼 맞아. 막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까꿍까꿍 해주고 막 뽀뽀로 보여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한두 마디 붙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훅훅 던지실 때가 있죠. 사내예요? 딸인데요? 라든지 첫째야? 하나 더 낳아야지 막 이런 그 얘기 진짜 많이 거.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남일에 참견하는 것 자체를 민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좀 구조되어 오는 일이거든요. 이런 이제 민폐, 메이와쿠라는 생각인데 이 메이와쿠, 민폐가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하면 우리가 애인들 사이에 연락하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사귀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죠? 일단 일어나서 한 번 하고 네. 뭐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최소 4번이죠. 네. 그것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사귀는 사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일본은 하루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2주까지 연락을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 사귀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헤어진 거죠. 그렇죠. 묵시적으로 헤어진 우리는 거죠. 네. 말로만 듣던 잠수 이별이 이구나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애인이 보고 싶다는 나의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순간 연락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가 내가 방해가 되면 얼마나 이게 민폐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예쁘다. 마음은 예쁘죠. 자, 일본인들의 이 민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한참 후에 자네 사이에서 구조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조대원들한테 한 말씀이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또 이제 얼마 후에 2015년도인가요? 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에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어떤 기자가 일본인 기자가 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자회견을 하셔서 제 자식 문제로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까지 죄송한 일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 개념은 온이라는 일본의 개념을 이해하심으로써 조금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온은 이제 은의 은자입니다. 온을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제 일왕, 뭐 나라, 주변 사람들 밑에서 내가 입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을 입었으니까 나는 그 대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폐가 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꼭 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오늘 내가 얻어먹었으면 다음엔 내가 사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민폐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지진이 가끔 나지 않습니까? 뭐 지진 나면은 뭐 이제 건물 무너지고 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고 해서 이제 밥을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구호 물품 같은 게 온대요. 그럼 이제 도시락이 쭉 와가지고 쌓여 있으면은 분배를 안 해주고 썩어서 버릴 때까지 거기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쪽부터 분배를 했다. 그럼 여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분배했다. 그럼 저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이 걱정 때문에 그걸 분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고요. 저는 네.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 선을 좀 우리는 잘 넘고 이제 선을 좀 긋잖아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에게만큼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이분들이. 이건 왜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예리한 질문이셨는데요. 오. 그러는 이유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 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벽을 넘는다, 선을 넘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이제 타라 입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탈라 입구. 탈아, 아시아에서 나와서 입구,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성공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주인공 이름들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 테리우스라든지 베르사유의 장미, 오스칼, 프랑스 궁정이잖아요. 일본인들의 인식은 이제 아시아는 미개하고 유럽은 우월한데 우리는 유럽 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옛날부터 한국을 약자로 봤습니다. 이건 한국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양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일본이 근대화에 힘쓰던 19세기 그때 형성된 인식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제 당시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그때 그어놨던 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분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위상을 한국이 그동안 갖게 됐는지 굳이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현상, 이지메. 이지메라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왕따 또는 학교폭력이라는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마다. 왜냐면 이후에 이제 뭐 왕따나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게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 한 3, 40년 전에는 그걸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화제가 되는 드라마 중에 송혜교 씨 나오는 그런 왕따라든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현상인데요. 근데 이제 일본의 이지메라는 거는 이제 보다 일본적인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따나 학교폭력은 힘의 행사. 일본은 이제 공동체에서의 배제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는 거죠. 더 무섭다. 네. 자, 이지메의 역사는 이제 에도 시대부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전쟁도 많고 지진이라든지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촌락 공동체에서 협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이런 규범 체계를 이제 무라하치부라고 합니다. 무라가 이제 마을, 하치가 이제 8팔자예요. 그래서 마을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10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탄생, 결혼, 장례, 제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화재, 불났을 때랑 사람 죽었을 때만 빼고 8가지의 일에서 이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와. 네. 지금 뭐 우리 혼자서도 잘 살지 않습니까? 앱 깔아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섬이라 이동도 힘들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밖으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영주의 허락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을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거의 사망 선고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일본은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심지어 일본 왕실에서도 이지메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일왕의 왕비 마사코 왕비가 결혼했을 때 이제 왕실에 의해서 이지메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왕비요? 네.
전통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마사코 왕비가 이제 도쿄대 출신의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5개 국어를 하는 수재였습니다. 이제 이런 여성이었는데 1986년에 이제 스페인 공주 환영식에서 나루히토 왕세자하고 당시 왕세자하고 만나서 왕세자가 끊임없이 구애를 한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외교관 출신이었던 이 마사코 왕비가 일본 외교에 어떤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왕실에서 굉장히 삐딱한 시각이 계속 나타났던 거죠. 이 왕세자비가 이짐에 당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짐에 시켰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되게 어처구니 없을 것 같은 네. 걸로 하자면 아내가 더 키가 커서. 아 진짜 어처구니 없다. 아니 키가 큰 게 제일 키 큰 게 제일 키가 큰 게 제일 앞에 있었네. 비슷한 그래요? 비슷한 이유. 아니 이세를 위해서 키가 큰 여자도 괜찮잖아요. 충격적인데? 1993년에 이제 결혼 발표 기자회견서부터 이제 도마에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신랑보다 28초 더 많이 말했다. 저는 욕할 뻔했네. 마사코 왕세자비가 9분 37초, 그리고 나루히토 왕세자가 9분 9초를 말했다고 하는데 남편보다 28초를 더 말했다는 이유로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럼 라고 미리 생각을 얘기를 해주죠. 좀 남편보다 적게 얘기하라고. 그건 또 알아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가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가 더 크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안 돼, 정말. 네, 국내청에서 이제 왕비가 적응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발표를 할 정도였고요. 자, 일본 왕족의 이짐의 스캔들이 이 한 번이 아니고요. 시어머니셨던 이제 미츠코 왕후, 전 왕후도 귀족이 아닌 평민이라는 이유로 이지매를 어머.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 드레스 코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날 행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모노를 입고야 되는데 혼자만 양장을 하고 왔다든지, 다 남색으로 입고야 되는데 혼자 하얀 옷 입고 오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입방아에 오르게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귀족처럼 생기셨는데. 더 예쁘죠? 네, 희한해요. 더 예뻐요. 왕실에서도 이렇게 이지매를 당할 정도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서부터 지켜야 될 규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이제 손가락질이라든지 이짐에 이런 이제 부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란도셀이라는 가방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가방. 그게 규격입니다. 다른 가방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똑같은 가방을 네. 메고 다닌 거군요. 교복이면 교복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용품 같은 것도 다 맞춰서 가져가야지. 다른 거 가지고 오면은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유치원 설명회 같은 거 갈 때 어머니들이 복장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이제 검은색 정장, 목걸이도 금목걸이 안 되고 진주 목걸이. 또 이제 코르사주를 또 어느 위치에 또 해야 되고. 아, 다 똑같이. 와 똑같아. 그렇지 않으면은 이지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모닝구 무스메라는 아이돌 그룹의 이제 전 멤버 츠지 노조미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딸 유치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공개된 다음에 엄청난 악플을 받았습니다. 검은 옷을 안 네. 해. 그러니까 이제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코사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악플을 받은 거죠. 저건 엄마 자격도 없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오마이갓. 신세대 엄마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뭔 상관입니까? 애 입학하는 날이지 뭐. 근데 이제 그런 압박이 있다는 거고요. 자, 공원 대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원 대비. 데뷔? 예. 네? 처음 공원 가는 건가? 왜냐면 일본에는 고등학교 데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 고등학교 처음 가면 고등학교 데뷔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공원 처음 가는 게 네. 데뷔? 맞습니다. 네. 유모차 탈 정도의 아이가 이제 공원에 가서 공원에 먼저 계시는 어머니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는 일종의 이제 신고식입니다. 근데 이날 되게 어머님들 엄청 긴장하고 가시잖아요. 왜냐면 이 데뷔를 잘못됐다가는 이제 잘 그 엄마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쭉 지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어머님한테는. 뭐 입어야 되는 옷도 있고 책까지 나왔어요. 여자아이를 잘 키우는 법. 여자아이를 잘 키우는 법에 보면은 화장법. 화장은 짖지 않게 너무
복장은 화려하면 안 되지만 또 너무 촌스러워도 안 된다. 그게 미니스커트는 절대 안 된다. 대화의 내용은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친한 척을 하면 또 안 된다. 금기사항이 또 몇 개 있고요. 애들끼리 싸울 수 있는 뭐 장난감 좋은 거 이런 것도 갖고 나가면 안 되고 이 데뷔에서 실패를 하면은 그 동네에서 사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사 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공무원 데뷔하기도 쉬운 게 아니네요. 네. 이 실패한 엄마들 중에 이제 히키코모리가 된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자, 대체 일본인들은 이지메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걸까요? 나이토 아사오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인 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전능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지메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일본이라는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규칙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내가 이제 나한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잘 못하면 또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이렇게 맞춰서 사는데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약간 눈 밖에 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이걸 다 참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서 그 분노가 저기로 가면서 희생자를 따돌리고 막 이제 체벌을 가하면서 통제감을 느끼는 거죠. 자, 일본에 이지메가 있다면 한국엔 뭐가 있을까요? 갑질? 갑질. 갑질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의 당사자를 갑이라고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을 이제 을이라고 하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함부로 하는 거를 이제 갑질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이 갑질의 동기 역시 그 결핍된 통제력을 충족시키려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일본의 이지메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지메가 집단의 규범을 어긴 개인에 대해서 집단이 응징을 하는 성격이라면 갑질은 개인적인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 사회적 지위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권력을 막 행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또는 지위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고 보는데 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늙을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소중하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를 좀 대접해주고 대우를 내가 이렇게 받아야죠. 잘났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못하니까 화가 나죠. 근데 또 이 화를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못 냅니다. 왜냐하면 갑질이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질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나 뭐 이런 갑질을 받다가 내가 어디 가면 내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내가 누군지 그렇죠. 알아 이렇게 네. 되는 거구나. 내가 별 일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가장 좀 하찮은 게 내가 어느 회사 다니는 줄 알아? 뭐 또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싸우기 시작할 때 몇 살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점하려고 우위를.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뭐 대학생이었어. 넌 삼촌도 없냐? 뭐 이러고. 자, 이런 이지메와 갑질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문화심리학에서는 이제 자기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자기관의 종류가 한국과 일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체성 자기라는 측면이 우세합니다. 이제 주체성 자기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대상성 자기라는 부분이 우세합니다. 대상성 자기는 나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하면은 그 영향력을 받는 쪽에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잘 맞춰 살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교수님 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라든가 영화 보시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죠. 하울의 움직이는 새. 저는 한
30번 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말 왜 그 자연 친화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환상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상적인 장면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문화 콘텐츠에는 굉장히 환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지구와 우주를 뛰어넘어서 현실과 환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의 이제 연 매출이 연 1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이런 애니메이션과 비교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사를 좋아하죠. 실사, 실제 사람들이 나오는. 자, 한국인들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이제 현실 세계를 보기를 바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목적이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싶을 때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보는 게 바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맞아. 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재벌 3세, 판검사, 의사, 변호사. 평소에 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출생의 비밀, 뭐 사랑하는데 알고 보면은 뭐 남매다, 뭐 누구 딸이에요, 뭐 무슨 그럴 수 있어 김치 싸대기 치고 현실적인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봉준호 감독님. 기생충이 이제 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얘기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나는 저러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면서도 한국 관객들은 굉장히 여기 빠져들고 높이 평가를 했어요.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영화는 많이 안 나옵니다. 마침 이제 기생충 바로 전년도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일본 영화로서는 이제 21년 만에 황금 종려상이었고요. 근데 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냉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생충의 황금 종려상이 결정되고 나서 대통령 축전이 날아갔고요. 청와대 만찬에서 막 짜파구리 먹고. 근데 일본에는 이제 아베 총리, 당시 총리가 전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의례적인 축하의 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영화가 일본의 치부를 드러냈다라는 점이었어요. 어느 가족이란 영화는 이제 일본의 실화를 모티브로 하는데 연금이 나오는 거 계속 받기 위해서 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신고를 안 했어요. 가족도 이제 진짜 가족이 아니고 사회에서 좀 부적응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소매치기 하고 마트에서 뭐 훔쳐오고 이래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가족이 일본에 없다. 왜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세계인들한테 일본을 망신을 주느냐. 이런 이유로 이 영화가 이제 크게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사회가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항상 아름다운 측면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좀 두려워하는 성격을 심리학에서는 회피성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의 성격이 이제 회피성 성격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제 뭐 갈등이 있다, 누군가와 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걸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내 내면 속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어 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상이라는 방어 기제를 씁니다. 말 그대로 내 내면 속의 환상 속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한국인들은 판타지조차 현실 밀착형 판타지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현실에 있기 때문이죠. 그 괴물, 귀신, 뭐 도깨비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사람을 사겨요.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 그러고 방세 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뭐 이런 걱정하고 있고 조선시대부터 살고 있는 외계인인데 군대를 6번 갔다 왔대.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죠. 한국 귀신들은
나타나는 이유가 굉장히 또 특별합니다. 원한. 그죠? 한국 귀신 스토리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랑전설이에요. 밀양부사의 딸 아랑이 그녀를 겁탈하려는 통인에게 저항하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졌죠. 그 다음부터 사또 방에 계속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막 죽어가니까 아무도 그 사또가 안 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담력이 큰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와서 범인이 잡아서 처형이 되고 한이 풀린 아랑이 귀신은 절 탁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또는 복을 받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한국 귀신 스토리잖아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한국 귀신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원입니다. 민원. 프로 민원러. 코리안 귀신. 단지 자기의 이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일본 귀신은 다릅니다. 일본 귀신 하면 떠오르는 링. 링, 그죠? 주온이라는 영화, 가야코 상가고 토시오라는 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오는 또는 이제 그 비디오를 본 모든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일단 나와서 해코지를 하니까. 네네네. 네, 이유 없이. 그죠?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귀신은 나타나는데 별로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제 귀신이 나타난다는 영역이 있죠. 우물, 신사, 어디 집.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일본 말이니까. 네. 자기 영역을 지키는 귀신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살인 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개인 영역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남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 불안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포 코드 문화 콘텐츠에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관계성만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이 뭐냐? 주체성은 흔히 얘기해서 자기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초기에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을 비교했어요. 왜냐하면 그 초기에는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그때만 해도 미국의 학자가 접근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상대가 누군가 하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주체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구의 학자들이. 실제 초기에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아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주체성이 낮으니까 동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다 낮은가 보다. 그리고 퉁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연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주체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하고 주체성이 똑같은 모양이다. 아니요. 주체성은 같은데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틀려요. 서양의 사람들은요, 주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자율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식당에 가면요, 나는 된장찌개, 나는 김치찌개 이러고 있으면 종업원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거 하나로 통일하면 빠르고 좋은데요? 뭐 이래요. 또 그러면 손님들이 그래요? 우리 김치찌개로 할까? 이래요. 분명히 된장찌개 원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10초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합의를 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하면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포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지켜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율성의 의미에서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낫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관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은 집단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 자체는 좀 약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주체성이 높은 건 어떻게 나타나냐? 존재감으로 나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나 하면 스스로 자기가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도 여기 자기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개인주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관계주의니까 그걸 인정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무시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체성이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턱 쏜다. 한국 사람들은 쏘기 위해서 살아요. 제가 아는 일본 교수가요, 한국에 와서 오래 계셨는데 그분한테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한턱 쏜다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래요. 내가 저 뜻을 잘못 알고 처음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이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한턱 쏜다를 나는 자기가 밥값 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맞는데 밥값 낸다는 거?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밥값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날 주인공이 되겠다는 선언이래요. 물론 항상 한턱 쏜다는 거를 그런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턱을 쏜다 그럴 때는 자기가 한턱 쏠 만한 일이 있을 때예요. 보통 자기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승진했을 때,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 있을 때, 이럴 때 한턱 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밥값을 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게 한쪽에 한턱 쏜다고요. 정반대쪽으로 극단적인 게 뭐냐 하면 접대할 때예요. 근데 이게 왜 반대쪽이냐 하면 한턱 쏠 때는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날이고요. 접대할 때는요, 내 존재감을 죽이는 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은 접대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접대는 어떻게 합니까? 접대할 때 계산 어떻게 하세요? 밥 먹기 전이나 밥 먹다가 도중에 아 오늘 이거 제가 쏩니다. 그러면 접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내가 밥값 낸다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이 단순히 밥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접대를 할 때는 밥값을 어떻게 내야 되나 하면 밥을 4분의 3쯤 먹었을 때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가서 미리 계산해 놓고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식사가 다 끝나고 나갈 때 접대 받는 분이 약간 어색하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러고 보시고 나가요. 이게 접대의 핵심이에요. 그거 돈 안 내고 있다가 나가는 도중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 이거 빨리 그래요 이딴 짓 하면 왜 안 돼요? 자기의 행위가 너무 드러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접대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자기의 존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한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는 그날 없어요. 자기는 뭐예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정반대가 뭐냐? 한턱 쏜다요. 이날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별일도 없는데 자꾸 한턱 쏜다 그러면요. 밥 사고 욕 먹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점심 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쏜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밥을 사주면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난 돈 안 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고맙다고 안 끝나요. 한 몇 번 얻어먹고 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얻어먹는 거에 한턱 쏜다는 거에 존재감을 많이 부여해요. 그래서 내가 한턱 쏜다고 외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녀가 대학 붙었을 때. 그거 한턱 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대학 붙었다는 게 직장에 소문이 나면 이제 와가지고 축하해, 수고했어, 고생했어, 붙었다며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씩 웃으면서 거무 다 붙는 거 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고기 굽고 술 마시고 막 놀고 있는데 옆에 부서에 있는 사람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미안해 내 보고 때문에 늦었어. 축하해. 막 그랬더니 괜찮아. 앉아서 먹어. 그랬는데 조금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 늦게 온 인간이 슬쩍 자기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 그대로 완전히 개판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짜증날 만한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내 자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 자식 붙은 거 축하하는 자리니까 계속 축하하고 놀면 되는데 왜 분위기가 이상해지나 하면 그 얻어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은 이 사람이 내는데 주인공이 바뀐 게 느낌이 와요. 우리나라를 서열 사회라고 부르는데 물론 서열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서열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서열 사회는 조직화된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냐인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예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아무리 서열이 높아도 부하 직원이 서열이 낮은 사람이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상사도 조용히 있어야 돼요. 설치면 안 돼요. 왜냐? 제가 주인공이니까. 만약 완벽하게 경직된 서열 사회라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주인공을 훨씬 더 따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한턱 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믿음들은 다 착각으로 끝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취직할 때 임원은 되겠지? 근데 실제로 그런 꿈을 꿨던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임원이 못 됐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의 그 믿음은 착각인 건 맞아요. 그게 비현실적 낙관주의예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요. 자기 존중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일본이 조금 낮기는 한데 큰 차이가 안 나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비현실적 낙관성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없어요. 중국은 어느 정도 중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만땅이에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저런 어떻게 보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 속에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모두 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가족 확장성을 설명을 하자면 그건 뭔가 하면 가족을 사회의 중심으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할 때 가족의 속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정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을 다 가족 체계처럼 이해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한창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럴 때 회사의 사장님은 이제 아버지 같은 존재.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대통령은 아버지 같은 존재. 뭐 국부라는 얘기도 하고 옛날에 좀 그랬었죠. 그런 것 같은 사회적 시스템 전체를 가족 구조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성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가족성이 강하다. 가족끼리의 끈끈한 사랑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나 많은 좋은 점을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끈끈하고 가족성이 강하다는 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할 때요. 가족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이미 저 남미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어요. 남미의 많은 국가들을 연구한 걸 보면 그쪽의 가족성이 우리나라보다 셈은 셌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의 심리학자들이 야, 남미 사람들을 보고 쟤네 왜 저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야말로 진짜 날마다 모여서 밥 먹고요. 출세할 일이 있어도 출세 안 하고 가족 옆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든 척도가 이름이 영어로 페밀리즘, 한국어로 하면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를 보면요. 프랑스 같은 서구의 나라들보다 칠레 같은 남미의 나라가 더 강하고요. 한국과 칠레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칠레가 약간 높은 경향을. 그러면 우리나라가 단지 가족성이 강한 게 특징이냐? 그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고모, 이모. 이모. 어머니. 심지어 어머니
이모, 소주 한 병만.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 니네 엄마야? 한번 저희 남편 진짜 그랬어. 왜 엄마야? 외국 이제 교포인데 이제 그건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게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하지만 제 제자 중에 칠레에서 온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제자가 뭐 간혹 뭐 고모 이모처럼 약간 친척에 해당하는 용어를 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라는 용어는 절대 자기 친엄마 외에는 안 쓴대요. 우리는 친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뭐 이러잖아요. 걔는 그런 거 안 쓴대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 친엄마가 섭섭해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족성이 강하다는 얘기 뭔가 하면 가족이 배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족성 그 자체로 보면 남미의 가족성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나 보면은 고모, 이모,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친한 친구면은 아이한테 이모라고 부르라고. 맞아요. 이모야, 이모. 네. 그럼 뭐 어떤 애가 이렇게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이모 아닌데 이러면은 또 굉장히 섭섭하고 또 그 아이의 엄마는 미안하다는 듯이 아 얘가 왜 이래 오늘따라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이모라니까 막 이러고 집에 가서 벌 쓰고 이모 따라해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니 왜 이모예요? 이모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쉽게 그런 용어를 범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족성이라는 거는 단지 가족한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가족 확장성의 개념으로 보면요. 사회적 시스템이 나한테 가족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를 친밀하게 알아줘야 된다.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나를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걸로 가족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물어보면 우리나라만 월등하게 높습니다. 칠레하고 프랑스는 비슷해져요, 갑자기. 왜 그러냐? 칠레하고 다르게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인 원인은 아마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유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사회 전체를 일종의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군사부일체. 김상중 씨는 옛날에 두사부일체라는 드라마에 그때 두목 역할을 하셨죠. 그랬었었죠. 예. 그때 이제 부모와 스승과 그때 부모과 부모과 스승과 어머니는 하나다. 우리가 흔히 이건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스승의 개념을 알겠어요? 임금의 개념을 알겠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깨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엄마와 아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는 건 임금과 스승과 아비가 하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임금과 스승을 아비처럼 대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개념이라는 게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나 사회나 어떤 회사나 이런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이런 가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혹 가다가 군대 같은 데서 사고가 납니다. 뭐 폭발 사고도 나고 총기 사고도 나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근데 우리 사회가 군대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물론 의무긴 하지만 2년 동안 의무로 그냥 가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일종의 큰아버지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큰아버지 집에 맡겼을 때 사고가 나면 모르는데 맡긴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카를 큰아버지가 맡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조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장례식장 같은데 큰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죽일 놈이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이건 말이야 우리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나는 몰랐어. 걔가 그러다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 안타까운 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해요. 뭔가 큰아버지가 뭘 한 것 같은데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자마자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날 죽여라. 막 그래. 왜냐?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는 조카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잘잘못 따지고 내 잘못 없다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을 그렇게 시비를 가릴 만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가 정부에 맡길 때는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국가나 이런 데서 군대를 가거나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슬퍼하고 하는 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너 저거 좀 비이성적인 거 아니냐, 비합리적이지 않냐, 왜 이렇게 떼쓰고 자빠지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잘 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은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가족 확장성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리더로 뽑히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리더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요, 사실 서양에 있는 리더들이 누리는 것보다 많아요. 왠지 아세요? 물질적으로 많은 거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그 느끼는 걸 왜 누릴 수 있냐?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족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릴 때는 그거 다 누리고 가족 확장성 때문에 국가나 리더한테 나를 책임져주고 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하는 국민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 확장성이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